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 네. 보시면서, 이 학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대충 감을 잡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화면을, 네. 내 파일이 다 공개가 되네. 부끄러워라. 네. 네. 제가 목청이 크긴 한데요. 네. 오늘 좀 많이 오셔서
네, 그리고 성대가 좀 부어서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프 수업의 목표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목표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오신 이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인지 오늘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기간 동안 4학기 또는 6학기 또는 8학기 동안 우리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조금 약간의 부분은 지난 OT 때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중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소개만 단순히 드린 거고 오늘은 그 항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국내외에서 네, 이번 학기에도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네, 학교에서 지금 촬영 중이고요. 이게 이제 촬영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비교 검토하고 우리 학교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도 복수 지원을 하시고 마지막에 고민하시다가 여기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다른 학교에 있는 이 전공과 사이버 외대에 있는 한국어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특성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어학부의 교육 목표인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학부 소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어 교육이 국내와 해외가 환경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요즘 뭐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각종 언론을 통한 그 기사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 변화의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서 양적으로 보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기쁜 반면에 공급이 그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고요. 특히 뭐 국내는 한국어 교원들이 이제 포화 상태에 진입을 했다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들의 질적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외대의 한국어 교육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해외의 한국어 교원 보급에는 아직도 그 양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교원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 배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할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예요. 네, 지금 원격대학의 7개 학교에 지금 이 전공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5개였는데 2개가 올해 추가가 돼서 더 많아졌는데 다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 네,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래에 있는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 양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됐느냐 하면 외국어 교육 전문이라는 이 외국어 대학교의 역할에서 비롯됐죠. 네, 짐작하시겠지만 네, 외대가 45개의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고 전공으로 개설이 안 된 외국어도 계산을 하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전공을 많이 가진 그런 외국어 대학교예요.
네,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 외국어 대학교 협회 회장으로도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외국어 대학교 총장들이 우리 학교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우리 건물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한 달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그냥 외대에 있는 기존 그 회의 장소에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는 네, 뭐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고 이런 교육기관에서 원격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죠. 환경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 세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 언어 사용을 기본 능력으로 하는 현지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그런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자. 이런 걸 이제 외대 전체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한국 외대에서 진행한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때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사이버 외대나 한국 외대나 또 한국 외대 안에 있는 사범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 붙어 해서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뭐 사이버에 있는 우리 한국어 학부까지 외국어 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한국어 교육은 목표가 같습니다.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 양성이에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원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오프의 외국어 대학교는 면대면 수업을 통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수님들은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장면에서 아직 누군지 모르시죠. 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계에서 네, 이제 가장 큰 학회죠. 아이아클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을 지내신 허영 교수님, 우리 학부에서 강의해주고 계시고, 뭐 김지혜 교수님도 강의해주고 계시고, 저 역시 그쪽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대의 한국어 교육 그 교수진은 다 사이버 대학이나 한국 외대나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네, 한국어 교원을 양성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더 특화된 것은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해외에 나갈 생각이 없는데 또는 나는 외국어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실 건 없고요. 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 네, 잘 그 길을 찾아가시면 언어권별 교원으로 특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OT 때도 이거 나눠드리면서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목의 구성에 관한 거예요. 그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개 영역에 걸쳐서 일정 수의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5개의 영역 중에 가장 학점 수가 많은 영역은 그렇습니다. 3영역이고요. 네, 1영역은 6학점. 네, 6학점. 우리는 모든 전공 과목이 다 3학점씩 돼 있으니까 과목으로 치면 2과목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의 그 교육과정, 특히 1, 2학년을 보시면, 네, 1영역으로 표시된 교과목이 꽤 있죠. 네, 제일 위에 왼쪽 1학년 1학기에 한국어 어문 규정 1영역이고요. 2학기에 한국어 의문론 1영역이고요. 2학년에 네, 한국어 어휘 형태론, 한국어 기초문법 역시 1영역이고 2학년 2학기에 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의미화용론 모두 1영역이에요. 네, 두 과목만 이수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쓸데없이 저렇게 필요 이상의 많은 과목을 개설을 해놨을까? 네, 제가 지난번 OT 때 1영역과 3영역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1영역은 한국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문법, 한국어 발음,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3영역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이죠.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교육 영역이에요. 교육 영역이니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건데,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방법론만 알아서는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내용을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이해를 잘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상대방이 우리 말을 잘하게 해야 하거든요. 네,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방법 이런 거. 그런데 방법은 기술이에요. 그거는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스킬 같은 거니까 익히면 되는데 단시간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내용.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네, 그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과목이 바로 1영역이에요. 1영역. 그래서 국어기본법에서는 2과목만 이수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학부에서는 많이 넣었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죠. 4학기 만에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1학년이나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영역에 관한 공부를 차근차근 많이 하시기를 권장해요. 그래야 잘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러면 3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불리해요. 네,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해요. 네,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격증을 딴 후 내가 과연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고민을 하셔야 해요. 제가 아까 국내 한국어 교육의 한국어 교원은 이제 포화 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 얘기 안 하고 이제 우리 외대만 이야기하면요. 우리 학부 과정이 한국 외대의 사범대 한국어교육과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정원이 24명이에요. 네, 적죠, 거기는. 근데 이제 학부 과정이 우리 사이버 외대 한국어 학부에 있어요. 네, 지난 학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요번 2학기 때 졸업한 사람들이 120명. 네, 그리고 외대에 대학원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 10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석박사 과정에. 그리고 교육대학원이 있죠. 교육대학원에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면 전공자니까 다 똑같은 자격증을 받아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아요. 네, 다른 학교 얘기 안 하고 우리 외대만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뭐 2급 있어요? 그럼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겼지만 요즘은 2급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류 심사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켜요. 수업해보세요.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심사를 해요. 그리고 또 면접도 해요. 네. 이렇게 3단계 걸쳐서 교사들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뭐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도 있고 그냥 다문화센터도 있고 어떤 곳은 내가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난 보수가 필요 없다. 자원봉사만 해도 된다. 라는 곳에서도 자원봉사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원봉사라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 계실 때 자기 실력을 충분히 연마해서
훌륭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부에서 졸업하고 나가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이따가 이제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실습을 우리 학교가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졸업의 마지막 관문이 실습인데, 왜 까다롭게 보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간 후를 생각을 하면, 네.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서 내보내야 어디 가서 우리 학부 졸업생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래야 네, 뒤에 오는 후배들이 앞길을 네,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네. 선배들이 물을 흐려놓으면 기관에서 교원을 뽑는 사람들이 다 얘기가 돌아요. 어디 출신들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 뒤에 오는 정말 훌륭한 후배들의 길을 막잖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 학교는, 네. 깐깐하게 가르치는 대학. 네. 이렇게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기할까 했는데 졸업한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대로 가야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영역이 교과목이 많지만 학년이 낮을수록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1영역 교과목 중에 저기 1학년 2학기에 있는 한국어 의문론 있잖아요. 의문이 소리에 관한 거니까 저걸 공부를 하면 저게 전공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발음 교육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은 1영역의 한국어 의문론을 들은 후에 저쪽에 2학년 1학기에 있는 전공선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을 들으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음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학습이 훨씬 쉽지요. 네, 두 개는 서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번 OT 때도 드렸는데 1영역의 교과목과 3영역의 교과목은 네, 연계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면 또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면 1영역을 먼저 듣고 그와 관련된 3영역의 교과목을 그 다음에 듣도록 계획을 세우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영역의 교과목은 네, 2영역도 몇 학점 이수하시면 되게요? 네, 6학점 역시 두 과목이죠? 네, 두 과목. 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관한 거예요. 네, 언어에 관한 거라서, 이제 한국어와는 좀 먼 거 같죠? 네. 그냥 나는 한국어에 관해서 1영역은 열심히 공부하겠다. 2영역은 딱 두 과목만 들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학부에 이제 2영역 교과목이 네, 1학년 1학기 때 언어학 개론이 있고요. 자, 2학년 1학기 때 외국어 습득론 있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보면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역시 많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네, 역시 이론이니까 내용학과 관련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전공 필수로 되어 있는 것은 언어학개론하고 그 다음에 네, 대조언어학이 전공 필수로 돼 있어요. 네, 2영역의 대조언어학을 전공 필수로 해놓은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는 대조언어학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전공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사이버외대 한국어학부는 대조언어학을 전공 필수로 했을까? 네, 우리는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조적인 그런 능력을, 안목을 갖추는 것이 교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대조언어학이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대조를 해서 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과목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언어는 그 사람들의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어와 자기 말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학습에 영향을 끼칩니다. 네. 꼭 같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원이 한국어와 한국인 학습자의 모국어를 어떻게 이제 대조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어와 다른 특성을 갖는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말을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을 대조 언어학을 통해서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조 언어학이 전공 필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영역은 교육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영역의 이론과 관련되는 방법론들이 많이 있죠. 뭐 문법론 공부하고 나서 문법교육론, 의문론 공부하고 나서 발음교육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이제 3영역의 교과목 중에 보면 3학년 오면은요, 3학년 1학기 보시면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에는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이라는 것이 있고 4학년 1학기에 오면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국내의 유일한 교과목들이에요. 다. 어느 학교에도 없습니다. 외국어 대학교, 사이버외대, 한국어 학부에만 있는 교과목이에요. 저거는. 저것도 역시 해당 언어권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개론적으로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목이에요. 역시 우리 학교가 표방하는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구성이 된 교과목들이고요. 그 내용들은 대충 뭐 해당 언어권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론을 알려주고,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안내를 해주고 과제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언어권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더 잘 학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네,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3개의 언어권만 있지만 앞으로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수강하시려면 내가 일본어 모르는데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을 들어도 되나요?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훨씬 내용 이해 질이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언어,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여기 자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옆방에 의자 없어요? 예.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 하시더라도 좀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 있는 동안, 이 외국어 대학교에 있는 동안 외국어를 익혀보시라라고 저는 항상 권해요. 우리 학교가 지금 한국어 학부 같은 계열에, 네, 외국어 계열들이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요번에 스페인어까지. 네, 지금 중남미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어 교육이 지금 스페인은 별론데, 네,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중남미권에서는 정말 난리거든요. 네, 난리예요. 필요한데 우리가 보낼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어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수 전공 학점을 낮췄어요. 네, 전공 이수 학점을 낮췄거든요. 그 이유가 좀 학교 안에 있을 때 다양한 걸 공부를 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낮췄고요. 전공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부전공 하셔도 되고, 난 부전공도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론 과목을 하나씩 들으면 우리 교양 과목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교양 과목 안에 보면 언어와 문화 시리즈라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무슨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태리어, 뭐 이런 등등의 특수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교에서만, 네, 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외국어 컨텐츠들이. 근데 그 언어와 문화 시리즈가 왜 좋으냐면 언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그 교과목들은. 교양 교과목이라서
그 나라에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뭐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나 아니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어학 내용하고 또 문화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습자들을 만날 때 학습자들하고 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가 된다고 해서 상호작용이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 사람 왜 표정이 저렇지?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왜 반응이 저런가? 이런 건 이제 결국은 문화적인 차이에 기반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는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데도 그런 교과목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1학년,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외국어를 하나 공부해 보면 어떨까? 라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네. 외국어 대학교에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혜택은 꼭 네, 누리시기를 바라요. 네. 외국어 공부. 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영역은 우리 학교가 좀 취약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4영역이 문화 영역이잖아요. 문화 영역인데, 우리가 교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6학점만 이수하면 되는데, 네, 2학년에 한국 문학의 이해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 두 개를 이제 필수로 걸어놓고, 선택으로 지금 이제 고전문학, 현대문학 같은 게 있고요.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4영역으로 해놓은 걸 보면, 네. 지금 여기 4학년 1학기 때 있는 한국 문화와 타 문화 이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4학년 2학기 때 있는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사회 이해 그 두 과목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우리나라 안에 그 들어와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 중에 이제 이주민이라는 계층들이 있죠. 네, 이주민. 지금 이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가 되면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방향을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으로 내가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진입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시는지 방향성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왜 기능이 다르냐 하면 이제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 강하죠. 네, 그런데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정보들이 그냥 일반 외국인을 위한 정보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아요. 네. 생활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다양한 이 국민교육을 받으면서 습득을 했던 아주 기초적인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요. 이분들은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한국 안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나 읽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에서 살아가는 여성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거나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나 이런 거에 관한 것도 교육의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원들은 교육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런 이주민 센터나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 이제 들어가시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양한 교육들을 추가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 상담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능이 훨씬 더 분화가 돼요. 그런데 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탐문화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민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다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인식을 드리는 교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이에요. 저 교과목은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그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국적을 따기 위해서 그 시험도 보지만 요즘은 시험 보는 사람보다 교육 과정을 밟고 그냥 자동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으면 국적을 줘요. 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저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 내용 안에는 뭐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전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저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 두 개의 교과목은 이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는 분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민을 위한 교과목 중에 4학년 2학기에 있는 이주민 한국어 교육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요. 이주민 한국어 교육론.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론 말고 역시 이주민 한국어 교육론도 우리 학교에만 있는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보조 그 교수로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1, 2학년은 아직 거기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3학년쯤 됐다 하시면 내가 어느 쪽에서 일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이제 진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기본적인 우리 학부의 교과목을 이수하시면서 그쪽에 맞는 선택 교과목들을 이수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 교육과정 이수 트랙을 이렇게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야 특히 이제 3학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들으시면 최소한 요건을 갖추시는 것이 이제 그거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 밟는 거.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분이 가끔 나와요. 2년에 한 번 정도. 네. 지금까지 우리 학부 졸업하고 자격증 못 받은 분이 딱 2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한 분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그거 부탁드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꼭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교과목 들어가실 때도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이거 요청을 드리죠. 근데 그분은 그것도 전혀 안 보셨고요. 우리가 학부에서 보내는 이메일이나 쪽지도 확인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혼자 마음대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학점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졸업했죠. 근데 나중에 3위 영역 한 과목이 모자라서 구제 방법이 없어요. 졸업하고 나면. 네, 내가 시간제로 들어와서 한 과목 듣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대학원에 가셨어요. 네, 대학원에 가셨어요. 대학원 가셨고, 아직 다른 한 분은 원적이 우리 학부는 아니에요. 네, 다른 학부에서 우리 학부를 복수 전공하신 분인데,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전혀 안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복수 전공을 거의 마지막 학기에 이렇게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그분들을 파악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도 한 과목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졸업하고 2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내가 요번에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떨어졌다. 왜 떨어졌나 봤더니 한 과목이 부족한데,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시는 분은 그래서 짜증을 내세요. 왜 그 얘기는 만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느냐.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잘 하시지만 안 그런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잔소리처럼 자꾸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그 자동 계산법까지 이렇게 재학생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렸겠어요. 네. 그 마지막 버전이 요번에 졸업생인 정성우 하구가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를 해놓고 졸업을 했는데, 네. 이 중에도 누군가가 그걸 또, 네, 업데이트 해주는 분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자기 수강하는 대로 이렇게 넣으면 자동 계산이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 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4학년 한 1학기 돼가지고 수강한 과목을 쫙 적어서 이메일을 보내세요. 학부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달라. 이제 우리가 학생이 이렇게 적으면 학부에서 다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 우리 조교들하고 저하고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네, 피치 못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세가 아주 많으시다든지 네, 최소한 60세 이상 되셨다든지 네,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지만 일단은 네, 본인이 좀 해결을 해주시고 네, 정말 모르겠다 하는 거는 네,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졸업하시기 전에 꼭 검토를 해보세요. 4학년 1학기 때. 그래야 4학년 2학기 때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4학년 1학기 때는, 그 전까지는 꼭 확인을 미리 해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든요. 체크하세요. 라고 연락을 드려요. 네, 연락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학교에 안 오셨지만 보고 계신 분들 다 확인하세요. 네. 나중에 네,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 이외의 교과목들은 3영역 교과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3영역 교과목 중에서는 필수로 잡혀 있는 것들은 그냥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교과목들이고 또 그거 이수를 하면 네,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전공 필수가 이렇게 많은 학교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굉장히 전공 필수 많죠. 저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역별로 보면 1, 2, 4, 5 영역은 필수만 다 이수를 하시면 충족이 돼요. 3 영역만 조금 몇 개 더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공 필수는 사실 필수를 안 들으셔도 졸업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학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졸업사정 할 때 이분이 뭐 교양학점 맞췄나, 전공학점 맞췄나, 졸업학점 맞췄나, 평점을 맞췄나 이것만 보지 이분이 몇 영역에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사실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공 필수를 안 들었다고 해도 졸업사정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전공 필수를 묶어놓은 것은 오직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 자격증 취득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공 필수는 다 듣는다. 대신 3학년에 입학하신 분들은 학기 순서대로 아래 학년 거부터 먼저 듣는다.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네. 마음이 급해서 4학년에 있는 전공 필수를 선택하시면 이게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쭉 이렇게 뭔가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다 배치를 해놨지 다른 뭐 이유 없이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3학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중간에 들어오신 거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학년 제한을 두는 건 아니니까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도 1, 2학년에 있는 전공 필수를 우선적으로 들으시면서 네, 학업을 이수해 나가시면 수월하게 자격증 요건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론 공부의 방법론을 뒤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추가 설명드리면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제일 아래 보면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1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1학기에 수강을 하시든 2학기에 수강을 하시든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2학기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학기 이렇게 하면 여름에 졸업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실습을 두 학기에 걸쳐서 열어놓은 것은 2번 들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한 번만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학기에 교육 실습을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육 실습이라는 건 그야말로 실습이잖아요. 네. 뭘 실습하겠어요? 가르치는 걸 실습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한국어를 장악을 하셔야 되고, 네. 한국어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방법론을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실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네, 정상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수강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하셔도 3학년 때 수강 신청하시지 말고요. 수강 신청해도 제가 바꾸라고 연락해요.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3학년 때는 듣지 마시고요. 네, 4학년 때 들어주시고 3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4학년 1학기도 공부하시고 4학년 2학기 때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새 학기 만에 나는 조기 졸업한다 하시는 분은 네, 4학년 1학기 때 들으셔야죠, 뭐. 네. 근데 그때도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 요건이 가르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실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기본법에 아무나 실습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네, 1영역과 3영역 교과목 제한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정비가 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점 실습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번 학기에 교육 실습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공자, 나는 전공한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영역과 3영역에서 24학점 이상 수강한 사람만 교육 실습을 듣게 돼 있어요. 네, 복수 전공은 1, 3영역해서 12학점 이상 들은 사람만 교육 실습을 듣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더 강화가 될 예정이에요. 네.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국어 기본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더 네, 잘 가르쳐서 좋은 교원을 양성하겠다. 당연히 그건 처우하고도 연동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강화가 되면 될수록 처우는 더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의 역할이 아니고 공교육에서의 역할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밝은 네,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된다는 것은 즐겁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언어권별 교원 양성을 위해서, 교과목이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실 때는 자기의 진로를 한번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공 과목 이외에 전공은 우리가 지금
네, 42학점만 들으면 졸업이 되죠. 근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우리 학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45학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45 이외의 교과목들을 공부할 때는 네, 외국어 학습에 도전을 해봐라 라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어 학습을 안 하더라도 네, 교양 과목으로라도 외국어 학습을 네, 도전을 해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하시죠. 좀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네, 네, 네. 부전공 할 적에 네. 그 부전공은 꼭 전피를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 부전공 하시는 분들? 진학점을 신청하면 아니요, 그것도 영역별로 이수 점수가 있어요. 부전공 하시는 분들도. 한국어는 있는데 네. 딴 거는 없는 거예요. 예, 딴 건 영역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영역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 학부에만 있고, 우리 학부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자격증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가끔. 그런 분은 그냥 마음대로 들으시면 돼요. 사실. 그런데 난 자격증을 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심사할 때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나 사이버 외대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으니 자격증을 달라라고 이렇게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다 한 사람씩 이거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할 때 영역별로 과목 이수를 했는지를 다 봐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 학교 졸업생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관 인증을 다 받아요. 네. 모든 교과목이 그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다 받았어요. 저희가. 인증을 못 받은 교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아무 표시가 없죠? 네. 왜 아무 표시가 없느냐 하면 한국 언어문화의 이해라는 교과목인데 국어기본법에 언어문화라는 영역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미 학문적으로는 언어문화라는 영역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에 언어문화라는 영역이 없어서 네, 저걸 부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어기본법이 개정이 들어가요. 개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 교과목 하나만 지금 없고요. 그 영역이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다 그 국립국어원에서 다 인증을 받은 교과목들이에요. 네. 또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교과목이나 네. 나중에는 그게 인증을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기약할 수는 없어요. 우선은 그 네. 인증받고 난 뒤에 그 과목을 수강해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교과목은요, 주로 어떤 분이 들으시냐면, 이제 영역 다 이렇게 들으시고, 내가 언어문화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세요. 네. 제가 하는 교과목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영역을 구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 국어기본법의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금,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 저도 거기 이제 프로젝트에 네, 공동 연구로 참여를 해서, 네, 지금 저런 걸 다 반영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또 다른 네, 여기 먼저 드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3학년으로 뭐 네. 편입을 해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4학기 졸업할 수도 있지만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시간 안에 네. 뭔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에서 네. 혼동이 발생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추천해 주신 네. 어떤 전공 필수나 이런 네. 45학점을 네, 받았으면 네, 네, 네. 졸업이 확실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심사 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수한 거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학부의 교과목이 어떻게 바뀌든 그건 관계가 아니, 없어요. 학부 말고요. 네. 심사 기준 혹시 심사 기준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바뀌진 않죠. 보통 법제화가 되면 그게 이제 소급 적용은 안 돼요.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게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지, 지금 이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에는 절대 하지 않죠. 네. 지금 이게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 양성이라고 네.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거는 아니지요. 네, 그거는 아니죠. 네, 복수전공을 뭐 언어를 일단 하고 계신데 그 공부를 이미 갖추고 계신 거잖아요. 언어 능력을. 네. 아, 자격증이요? 그 글로벌 한국어 교원 자격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만 내 총장님 그 명의로 나가는 자격증이긴 한데 그게 이제 외부에 우리 학교에서 그 언어권별로 특화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발부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규정은 한국어 학부를 주전공으로 하고 다른 언어권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한 사람이 해당 대상자들이에요. 네. 그거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외가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전 학 이력인 거잖아요. 그게 이전의 교육 물론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이전의 교육 과정하고 이거하고 연동은 시킬 수가 없죠. 그거는. 네. 네, 네. 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저기 보면 네.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론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네. 이걸 세 개를 다 드릴 경우에는 9학점인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아, 네. 그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 세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받을 때 국립국어원에서 유의사항으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네. 영역이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3영역의 다른 교과목을 이수를 안 하고 이것만 비율이 높게 했을 경우에 그 해당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한국 교육에서는 주변적인 영역인 거죠. 네, 문법 교육이나 발음 교육, 뭐 어휘 교육 이게 더 중요하지 언어권별 교육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하는 측에서 이것만으로 3영역의 이수 점수를 많이 채우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 점을 수강생들에게 안내를 해달라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영역을 정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활동하고자 하는 그 활동 영역을 목표로 했을 때 필요한 언어권으로 선택을 해서 들으시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을 충분히 이수를 하고도 나는 다른 영역을 더 듣고 싶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45학점 안에 저 과목으로 9학점을 채우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또,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세 과목 중에 하나만 만약에 두 개를 들었어도 하나로만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예요. 하나로 인정한다가 아니고 심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 3영역의 다른 교과목 정말 너무 비율이 적고 이것만 많다라고 하면 심사위원단에서 이건 하나로만 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심사는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단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서 기본적인 툴은 갖고 있지만 심사위원 구성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는 있으나 거기서 분명히 세 과목이 유사 영역이다라고 왔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가능하면 하나만 들어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아까 그 글로벌 교원 자격증 말씀하실 네. 때 한국어 학부를 네. 주전공으로 하고 다른 외국어권을 복수 전공할 경우에 간다. 네. 네. 거꾸로 다른 학부가 주전공인데 한국어 학부를 복수 전공하는 경우. 그건 똑같아지니까 마찬가지죠. 네, 해당이 되죠. 그분들이. 네. 두 개를 전공하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죠. 네. 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학부의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네, 뭐 항목은 세 번째로 돼 있지만, 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국학부에 계시면서 과목 공부 이외에 체험하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모의 수업을 통한 면대면 교육 실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동아리 지원, 이 세 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이 버전이 잘못됐네. 네. 또 창피하게 제가 네 다른 파일을 네 열었어요. 네. 네. 첫 번째 이제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 2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은 4주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아리 지원은 우리 학술 동아리하고 또 지방 모임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국내 유일의 교육 실습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2007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다른 학교에 파급 효과를 줘서 많은 이제 지방에 있는 오프 대학들 몇 개가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몇 개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을 해외 현지에 보내서 실습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취지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학교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현장을 체험하지 않고는 사실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해보지 않고 그 계획을 세워서 갔다가 현실에 막상 이제 부딪혔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과정 중에 있을 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진로를 잡은 그곳에 한번 가서 한번 실제로 그쪽 학습자들도 한번 접해보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교사들하고도 만나보고 그리고 가르쳐도 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시기는 방학 중인데 여름방학은 6월 방학 시작하자마자 부터 7월 사이에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12월 역시 방학하자마자부터 1월 이런 사이에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드리면 여름에는 주로 미국에 갔었어요. 아까 막간에 보신 그 영상이 2012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인가? 작년이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앞서가고 있어요. 2012년에 여름에 우리가 진행을 한 그 실습 동영상인데요. 미국 실습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학교라는 곳에서도 가르치죠. 그런데 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습 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는 아직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할 거예요. 언젠간 할 건데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그 서부 쪽하고 동부 일부로 막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으로 진행되는 데보다는 특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데가 더 많아서 저희가 실습하러 갈 환경은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될 때 가장 우리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학교, 그러니까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이죠. 네, 그쪽으로 맞춰서 잭슨이라는 곳에 있는 잭슨 한국학교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해서 요번에 5년째, 5번째 지난번에 했거든요. 5번째 했는데 현지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우리 나름대로도 프로그램이 점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저희가 중국으로 다녀왔어요. 중국으로 3번 다녀왔는데 중국의 산동에 있는 산동대학교에 한번 갔었고 그 다음 천진에 있는 천진사범대학교 한국어과로 2번 다녀왔습니다. 네, 올해는 지금 대만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쪽은 이제 대학에 가서 저희가 실습을 해요. 그런데 이 2개 다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가 돼서 가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하고 올 수가 없는 것이라서 과정이 상당히 팍팍하게 진행이 됩니다. 과정을 보면 저희가 학기 초에 모집 공고를 내요. 요번에도 이제 3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나갈 거예요. 이번 달 말 전까지 모집 공고가 나가고, 모집 공고에서 이제 그 신청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비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해외 교육 실습 가시면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네, 장학금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이거 다녀오면 여러분 교양 3학점으로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총장님이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학점 3학점으로도 주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리에 따라서 또 지원금을 따로 주세요. 네, 따로 주니까 그 가까운 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용의 뭐 3분의 2 정도는 학교에서 대주는 격이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많이들 아쉬워하시죠. 근데 이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다녀오시면 무조건 자기한테는 굉장히 도움이에요.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근데 가길 잘했다고. 물론 저한테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녀왔던 분들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지나고 나면 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 뭐 이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다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은 꼭 참여해보면 좋을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6번 정도 하는데요. 뭘 하기 위한 교육이냐 하면 그 기관별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 달라요. 이제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고, 대학에 가서 우리가 실습할 때도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6주 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아요. 물론 주말에 모입니다. 주말에 모이니까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모이고요. 뭐 수시로 우리가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6주 동안 6회인데 작년 여름에는 거의 우리가 8번 만난 것 같아요. 8번. 네. 잘 진행이 안 돼서. 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현지에 가요. 왜냐면 현지 적응이 필요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차 때문에 시차 적응을 미리 못하면 선생님들이 다 뻗어요. 이렇게 쓰러져서 네, 비몽사몽, 애들은 막 눈이 초롱초롱한데 선생님들이 졸려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3일 전에 가요. 근데 사실은 3일 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최소한 3일은 필요해서 3일 전에 가서 현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실습은 네, 미국은 6일, 꼬박 6일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실습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네, 아주 짧은 여행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여행이. 네, 여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공식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뉴욕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행을. 네. 그래서 현지 실습을 하고 나서 이제 종합 평가를 해서 학점 부여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제 확정된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학기 초에 바로 모집 공고를 못 낸 것이 태국에서 제안이 하나 왔는데 그쪽 학교하고 지금 논의가 구체화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그 학교하고 조율이 끝날 것 같아서 태국 쪽하고 얘기가 잘 되면 네, 태국으로 갈 것 같고요. 올 여름에 7월 달쯤에 그게 이제 그쪽 학교가 아니면 네, 미국 그 잭슨 학교로 올해 또 갈 겁니다. 그러면 잭슨 학교로 가면 보통 6월 우리 방학하자마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릴 거고 겨울에 중국어권으로 가는 것은 이번에는 아마 대만의 까오슝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될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네, 대만의 하와이 같은 지역이라서 네, 그쪽에 지금 실습을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뭘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좀 알고 가면 좋으니까 좀 공부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오시면 저희 이 집합교육, 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권장드리는 거는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한두 학기 여기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네, 실습을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은 이제 실습을 하면서 현지 적응 기간에 그쪽 선생님들하고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 선생님들한테서 현지에 정말 그 실제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네, 얼마 버냐 뭐 이런 거 하고 그 처우가 어떻게 되고 뭐 그쪽에서의 한국어 교사의 뭐 위상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걸 주로 가르치고 뭐 취업의 가능성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나누고 또 이제 학습자들도 만나요. 네, 학습자들도 만나서 한국어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지의 서점도 가서 현지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능하시면 참여를 하시면 네,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대면 교육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실습은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4학년 때 하게 되는 졸업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 교육 실습인데 그 교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육 실습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중에 학교에 나와서 직접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안 하면 네, 이 과목 이수를 못 해요. 네. 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습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 안 계신 분들 계시죠? 해외에 계신 분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굳이 실습을 안 하셔도 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교사로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뭐 그런 사람도 있나? 하시겠죠? 네, 많아요. 이제 현장에 예전에는 자격증 없어도 다 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내가 자격증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부에 들어온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사실 이 정도의 실습을 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경력자죠. 경력자들은 이제 그 공적증명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이제 그 기관을 스캐닝을 해서 이 기관이 이분이 교원으로 충분히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는 걸 모니터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그런 기관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실습 면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실습을 한 걸로 쳐드리는 거죠. 네. 그런 분이 계시고 그 자격은 최근 그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100시간 이상의 수업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아니고 기타 이주민 센터나 뭐 이런 곳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네, 100시간 이상의 수업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면제 대상으로 심사를 해드려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도 아니고 이주민센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요, 재외동포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나 아니면 그 외교통상부나 재외동포재단이나 여기에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곳 또는 사설기관 같은 곳은 증명서를 내시면 학부에서 따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경력자들은 실습이 면제가 되고 경력자가 아니면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못 온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선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실습을 하러 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심사를 대신 해요. 그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제를 드리고요. 네, 수업할 주제를 드리고 그거 가지고 그 외국인 학생 4명 이상이 있는 수업을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CD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해요. 네, 오셔야 되고 그분 중에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면담을 통해서 네, 그분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은 이제 네, 열외로 저희가 좀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최소 1회 참석을 하셔야 돼요. 최소라고 한 이유는 지난 학기하고 지지난 학기에 2번에서 통과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2번 기회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2번 기회를 드리진 않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졸업을 이것 때문에 지난 학기에도 실습이 패스가 안 돼서 졸업을 못 하시고 지난 학기에 교육 실습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그냥 한 번 더 시간을 드리자. 그래서 2번 하셨어요. 그래서 패스를 하셨어요. 네. 놀라셨죠? 지난 학기에 교육 실습 과목을 패스 못해서 그 자격증 취득 못하신 분, 졸업을 대부분 안 하셨어요. 졸업을 대부분 안 하셨는데 수강생의 10%예요. 최악의 학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 실습을 2008년 2학기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았던 학기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떨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이냐 하면요. 정말 성의 없이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성의가 없는 건 어떻게 없느냐. 우리가 과목을 그 교육과정 운영할 때요. 실습이라는 교과목 운영할 때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실습하기 전에 다 뭐 하시라고 이렇게 다 드려요. 그러니까 강의안 작성 공부할 때 주제를 드리고 강의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세요.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 피드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하세요. 라고 드리면 그거 가지고 완성을 해서 수업을 하러 오는 건데 그런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신 분들이에요. 네,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와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네,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은. 네. 그래서 정말 교과목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성실하게 하시면 떨어지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2번째는 안 오시는 분. 네. 연락도 안 받으세요. 네. 연락도 안 하시고 당일날 안 오세요. 당일날 연락 두절. 그러면 교수하고 학생들은 기다려야 돼요. 네. 그 시간 동안.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정말 연락 두절 안 오시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 실습을 참 열심히 했으나, 정말 패스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언어 사용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특히 맞춤법, 엉망으로 교환 작성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한국어 교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봐야죠. 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발음이 뭐 사투리를 써서 사투리 안 쓰시려고 노력하면 돼요. 네.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맞춤법 오류 너무 많은 분들. 한두 개가 아니고 교환 전체에 정말 수두룩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아주 기초적인 네.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분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피드백 드린 교환에 대해서 전혀 뭐 수정이나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이런 분들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교육 실습이라고 학생들이 하는데 네, 그 공포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열심히만 그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 문제 없이 이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과목 안에 수업도 다 보여드려요. 샘플 수업을. 네, 수업 참관을 다 하실 수 있고 그걸 다 하고 나서 교육 실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실습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패스냐 페일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수강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혼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4주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8주, 9주 요번 학기부터는 이제 10주나 11주부터 지금 진행이 될 건데 4주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매주 토요일에 동시에 네, 3반에서 4반이 운영이 돼요. 3개에서 4개 반이.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한 반에 2명씩 심사자가 들어가니까. 네, 그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네, 그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네,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선임급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교육 경력 6년 이상에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이런 실습생들은 수백 명을 배출을 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그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파견교원 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 어떤 선발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 가시면 정말 살벌하게 네, 평가를 해요. 오늘도 그 태국 파견 한국어 교원 면접 심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면 네, 정말 그 무섭게 심사를 해요. 그리고도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실습은 너무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네. 그냥 성실하게 임하면 된다. 그리고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 교수하고 튜터가 뭐하러 있습니까? 네. 질문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다 드리고 도움 말씀을 다 드려요. 그런데 문의를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혼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역시 어떤 문제 없이 교육 실습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머, 여기에서 그동안에 공부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 네,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비율로 보면 기타가 제일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미 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시고도, 이쪽 관련한 일을 본격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비율로 보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네, 2번째예요. 네,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국내외라고 하면 어떤 기관들이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국내를 보면, 여기를 거쳐서 첫 번째 거하고 이제 연동이 돼요. 대학원을 가신 다음에, 어느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 계시고, 그 이외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은 그 주마다 지역마다 있죠. 이주민 센터. 네, 이주민 센터. 이주민 센터로 그냥 대표할게요. 네. 무슨 지원 센터 이런 곳. 그러니까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가장 많으시고 그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센터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이주여성, 이주가정, 집으로 가서 가르치는 방문 지도사가 있고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아무튼 소속은 네, 이주민 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네. 제가 지지난주에도 건대에서 그 방문 지도사 그 보수 교육을 했는데 막 와서 인사하세요. 교수님! 2년 전에 졸업하신 분인데요. 네. 그분이 원래는 방문 지도사로만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제 수업을 안 들으셔서 선생님, 무슨 코스 밟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주민 대상으로 방문 지도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상담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또 가정 상담, 교육사 교육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집에 가서 상담도 하시고 바쁘시겠네요. 그랬더니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시고도 현장에 계시면 우리는 1년에 몇 번은 만나요. 이런 이제 보수교육 이런 거 통해서 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가끔은 당신이 이렇게 차리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교육기관을. 네, 그 청주 천안, 네, 천안 맞아요. 네, 천안에 가면 우리 한영신 네, 그 졸업생 분이 원장으로 계신 곳이 계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작게 그 센터를 운영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시잖아요. 이분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시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져서 역으로 지역에서 이제 인증을 해드릴 테니 센터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이주민 센터로 이렇게 기능하면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재학생 졸업생들을 많이 이렇게 네, 도움을 주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이런 분도 이제 계시고요. 대충은 이제 국내는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뭐 계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학부는 20개국 넘는 곳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공부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 졸업하신 분은 그 이집트 내란이 났을 때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안위가 걱정이 돼서 가끔 연락을 하면 그 내란이 일어나서 통신 두절이 되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수업을 몰아서 들으시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요. 이분은 이렇게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서 다른 곳에 우리로 치면 PC방 같은 데죠. 컴퓨터 쓸 수 있는 데 가서 수업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봉사하시고 그쪽에 이제 봉사하러 가셨거든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도 무사히 다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째서 나는 공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죠. 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분이 가장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졸업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정말 20개국 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뭔가 그 지역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눈을 뜨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신이 한국어 교원이 돼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네,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인데 주변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그 잭슨 그 캠프에 동영상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은 그 남편분이 주재원으로 노르웨이로 가게 됐어요. 노르웨이 한국 사람들이 없잖아요. 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거기 가면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캠프에 신청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뭐 역시나 네, 가니까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좀 가르쳐줘. 이제 이렇게 돼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노르웨이에서도. 네, 그래서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김세희 학우라고 이분은 2009년에 졸업하신 분인데, 네, 이분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사세요. 그 CIS 지역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커져서 주말반이 되고 자기 집이 주말반이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그 이렇게 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학생이 너무 많아서 아예 학원 간판을 붙였어요. 학원 간판을 붙이고 그 지역 신문에도 나고 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해외 현지에서 그렇게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일을 뭐 타의로 하게 됐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분들이 생겨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저런 분들이에요. 국내에서 선발이 돼서 해외로 파견이 된 한국어 교원들이 있어요. 네, 그 세종학당
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뭐 영국문화원이나 그 독일의 괴테문화원이나 프랑스 문화원의 뭐 알리앙스처럼 자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죠. 그게 이제 세종학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해외 여러 곳에 지금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할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보내요. 네. 그런데 이제 세종학당 파견 요원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 명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지어를 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거든요. 그 선발이 될 때. 그래서 세종학당 교원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뭐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죠. 네.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도 네, 그 페루에서 세종학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이에요. 이분이 2010년에 졸업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네, 학교에 오겠다고 그래서 네, 만나기로 했는데 남미 쪽에서는 그 과정이 많이 개설이 돼서 제가 이분한테도 대학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여기 계약이 남아있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그 자리 누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졸업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대학에서 과정이 생겨서 그분은 현지어도 되거든요. 스페인어가 돼서 딱이다 싶었는데 여기 계약이 남아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국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원으로 나가는 그런 파견 사업. 네, 우리 학교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3년째, 요번이 이제 3기째 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정부 주도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을 하고 과정을 강제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교원이 없으니까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거죠. 5년 동안만 한국어 교원을 한국에서 보내주면 그 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네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봐서는 네, 5년 안에 못할 것 같아요. 5년 안에. 그때 막 뭔가 논의가 진행되다가 뭐 홍수 나고 뭐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좀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요번이 이제 3년 차, 4, 5년까지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진행은 해야 될 텐데, 네, 계속 가야 되겠구나.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또, 네, 10여 명의 우리 출신들이,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요번에 또 이제 지원 많이 했어요. 지원 많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6개월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 우리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갔어요. 많은 비율로. 54명 중에 우리가 14명을 보냈어요. 14명을 보냈으니까 굉장히 많이 갔죠. 네.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원에 대한 평가가 세 측면에서 돼요. 현지 학교에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태국에 있는 운영 본부에서 또 교원을 평가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본부에서 평가하고, 이게 세 측에서 모두 다 우수가 되고 그 본인도 가겠다고 해야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파견이 돼요. 우리가 재파견하는 거죠. 근데 그 파일럿 프로그램 하고 나서 재파견 대상자로 남은 사람 중에 우리 학교 출신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낼 때 요번 세 번째죠. 지금 세 번째에서 현지에서 이 선생님은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교원의 비율도 우리 학교 출신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깐깐하게 계속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교원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번 달 안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원이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점이 학부에 있는 동안에 학부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파견돼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코이카 요원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네. 코이카가 예전에는 한국어 쪽은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신청하면
별 문제 없이 다 합격이 됐는데 최근에는 네,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서 보통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되거나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현지어를 하면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고 외국어가 되면 한 번에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네, 그만큼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면 현지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네, 혜택이 많다. 이건 정말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우리 학교를 거쳐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국내외예요. 국내에 있는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그 전공을 보면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전 학교에서 공부했던 전공을 계속 살려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언어 교육 쪽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학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외국어 교육 쪽이죠. 외국어 교육 쪽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본인의 본업을 잘 지키시면서 퇴직 후에 또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대충 들어보면은요, 네, 퇴직 후에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봉사자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근데 하시다 보면 다들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그냥 단순 봉사에 머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시는 그 졸업 후에 하시는 것들을 보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이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를 해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어디를 가겠다. 네, 그런 분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몇 가정이라고 하면 혼자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남편이나 부인이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이나 남편이 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미 졸업해서 나간 커플도 있어요. 둘 다 우리 학부를 졸업해서 나가서 지금 한국어 교육 쪽 일을 하고 있고 해외 나가서 한국어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뭐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나 아니면 해외 진출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오프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짧은 이 2시간 동안 한국어 학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고 이쪽에서 펼친 교육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특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학부에 재학하고 계시는 동안 네, 어떤 것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지를 네,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뭐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인연일 거고요. 그 인연이 또 좋은 결실을 맺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불편한 관계로 맺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관계가 좀 좋은 열매를 맺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원격 대학이기 때문에 오프 대학에 비해서 이제 이 교수진하고 또 학습자진이 서로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프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참 더 반갑고 소중하고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관계 형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지 못하시고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네, 학부 게시판이나 교과목 게시판을 통해서 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공간에 모이신 분들하고 좀 소통을 활발히 하시면서 해 나가시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공부가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거든요. 네, 모니터 앞에 놓고 네, 뚫어져라 보면서 눈도 피곤하고 머리도 피곤하고 네, 그것도 내 일하고 그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학습 활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서 이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 가족들은 처음에는 사랑의 눈으로 보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네, 그 사랑이 아니고 부담이 되고 그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전해주셔야 돼요. 배려를 해줘서 고맙다는 태도를 항상 가족들에게 가지셔야 돼요. 네,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은, 네, 여자분들은 남편분들은 아내분께 감사하다, 고맙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시간을 여러분은 여러분 공부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 시간 동안도 또 좀 질적으로 깊이 있는 교류를 하셔야 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위로는 어디서 받느냐? 지금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에게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을 사귀시고 또 게시판을 통해서도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힘을 얻으시면, 네, 이 고독한 학습의 길이지만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학부에 있는 저나 다른 운영하는 교수님들이나 또 조교, 그리고 각 과목의 튜터들도 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단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해나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네,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시라, 이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교과목에 보면 교수님 말고 튜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OT 때 튜터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드렸죠. 이 튜터 제도는 다른 사이버 대학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만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교과목 별로 튜터를 두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운영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과목별로 튜터가 있고, 또 우리 학부 같은 경우에는 튜터를 임용할 때 그 과목의 전공과 부합되는 전공을 한 튜터들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가면 석사학위 가지고도 학부 수업 하거든요. 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4명역과 5영역,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요. 많은 튜터들이 현재 한국어 교원으로 이 외대의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경력 5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물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지만, 네, 배려를 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시고 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네, 많은 분들은 아닌데요. 간혹 막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런 분들이 교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